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돌발 변수가 많고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으로 전 세계 이목이 미국 대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후보들의 엇갈리는 정책과 공약으로 각국 정부는 대선 이후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불확실성 커진 미국 대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입니다. (7월 13일)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유세중 피격.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섰고 바이든의 연임 도전 포기로 부통령인 해리스가 미국의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미국 대선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인 워싱턴 DC에서 각각 선출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메인과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8개의 주와 특별구는 모두 승자 독식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에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인구 상위 11개 주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 11개 주 중에서 지지 성향이 보다 분명한 주를 제외한 곳을 주요 경합주라고 부릅니다. 최근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블루월로 꼽히는 3개의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에 대선 레이스 초반 승기를 잡았던 트럼프 진영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의 호감도가 상승한 걸로 나타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대선의 향방에 각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정책, 그리고 반도체와 에너지 등 주요 산업 공약까지 양당 후보의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미국 대선,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 전략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불확실성 커진 미국 대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전 세계 경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항상 모든 국가의 관심 대상이긴 한데 특히 금년에는 굉장히 주목을 더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의 재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불확실성, 예측이 어려운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불확실성을 가장 증폭시켰던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총기 피격 사건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라든지 이거는 미국 역사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줌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보다 더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비교적 쉽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러다가 이제 선수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또 상당히 좀 복잡한 해법을 만들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허니문 효과로 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지금은 허니문, 해리스 후보에 대한 허니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기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7월은 완전히 트럼프의 시간이었죠. 대세론이 부각되면서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겠구나. 이러한 전망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개최된 1차 TV 대통령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줬고 이어서 7월 중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기 피격 사건. 거기에서 뭔가 강인한 리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법 리스크라든지 고령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떨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타석 홈런 안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면서 모든 언론의 관심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으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기세를 꺾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거는 후보 사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전히 트럼프 대세론이 지속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세론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카드인 후보 사퇴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언론의 관심이 트럼프에서 이제 해리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후보 사퇴에 따른 허니문 효과를 해리스 후보가 좀 누리고 있고 이번 달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트럼프 대관식이었다면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해리스 대관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해리스 후보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리스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뿔이 난 상태로 8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8월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또 아니잖아요. 여전히 80 며칠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 본격적인 두 후보 간의 경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본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특히 9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토론회에서 얼마만큼 트럼프에 맞서서 경쟁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해리스 후보가 정말로 기대를 충족하거나 기대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연장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굉장히 치열한 본선 경쟁이 다시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사실은 지지율이 힐러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득표수도 많았는데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샤이 트럼프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트럼프를 찍고 싶지만 내심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이런 거를 찍기가 싫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샤이 트럼프 얘기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러면은 샤이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제 2016년에 비해서 8년이 지났잖아요. 네. 8년이 지난 그런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샤이 트럼프가 나오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트럼프 시대가 본격화됐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2016년만 해도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정치적 아웃사이드고요. 워싱턴에 우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라는 후보가 공화당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가지고 공화당 후보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를 바라보는 공화당 내 의원들이라든지 엘리트층의 어떤 그런 시선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 비하라든지 이민자 비하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근데 8년에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워싱턴 정가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러한 공화당 의원들이라든지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행정부 장악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공화당을 트럼프의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샤이 트럼프라고 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떳떳이 나서서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해도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하게 받아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선거 결과 측면을 예측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샤이 트럼프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밀리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굉장히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8년에 지는 2016년부터 8년을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선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양쪽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상황에서는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전략적 시각은 선거 하나로 그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떤 대중국 견제를 그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본다면 한국이라는 동맹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라든지 통상, 무역 부분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우리가 4년을 겪어봤고 트럼프 행정부 4년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한미 동맹 이런 부분은 계속 견고하게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에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사실 자국 이익을 중심하는 통상 정책은 지속이 됐어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 정책은 누가 당선돼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에를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을 중시하고요.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통상 정책을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이익 중심 통상 정책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겠구나. 요거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에게 점수를 줄 수 있었죠.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심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트럼프는 어떤 거래 기술 이런 것도 쓴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좀 양자 관계에서 어떤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딜도 하면서 그 미국의 이익을 끌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4년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가는 방향성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다 차이는 없는데 이 방법론에서 너무 충격적인 쪽도 있었고 예측을 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가 하기 좀 어려울 부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중국 정책 그 공약을 보면 그 공약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년 동안의 어떤 그 리쇼링 플랜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선택적으로 중국과 첨단 기술이라든지 핵심 산업, 뭐 철강이라든지 전자, 의약품 이런 부분에서는 디커플링을 한다고 탈동결을 한다고 아예 공약에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이나 마찰 갈등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제2차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갖고 있는 한국도 그러한 그 파도에 어떤 그 파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과 미국 간의 또 통상 마찰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통상 분야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즉 해리스 행정부 들어오는 것이 한국의 경제 이익, 통사 이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9월 달에 있는 그 토론, 1차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슈가 그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그 쟁점이 돼서 토론이 될 거라고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부각되면은 그
해리스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 두 후보의 선거 프레임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승계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차별성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승계한다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그 선거 프레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러한 선거 프레임이 있겠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 그래서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특히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신년 국정연설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 트럼프의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로비 웨이드라는 그런 낙태권을 보장하는 그 판결을 갖다가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낙태를 결정하는 그 권리를 주 정부로 다 돌려보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도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낙태권,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 이거를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 사법 리스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해리스 후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대 중범죄자.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한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바이든이 고령이라는 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인기가 없었던 거는 경제 정책이 조금 별로다 해가지고 좀 지지를 좀 못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바이든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그 답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평가였었나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를 승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의 프레임 버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리스크를 벗어난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젊은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대 과거 프레임을 갖다가 새로 추가를 한 겁니다. 말씀해주신 경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실정 중에 가장 트럼프 캠프에서 강조하면서 공격하는 부분이 남북 국경 이민 문제,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그 대안이다라는 부분을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유권자들도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을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보다가 더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왔고, 그때 공급망 교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았습니다.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에 달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였기 때문에 지금 3% 내외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 물가가 높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근데 입법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잘했죠.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프라법이라든지 여타의 굵직굵직한 그러한 입법 성과를 내서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자신만의 정책 성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과는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성과 잘했다고 강조하지만 유권자들은 먹고 살기 퍽퍽하고, 렌트 월세 내기도 힘들고, 마트 가면 주머니가 너무 얇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여기에 간극이 있는 것이죠. 정체적으로 기억을 돌려봤을 땐 트럼프가 더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부각시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4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노동 실업률이 얼마나 낮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할 건데요. 사실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상 정책 기조를 발표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줘가지고 당내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대치 후보로 경선에 나오지 않고 그냥 단독 후보로 추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빚도 있기 때문에, 유산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잘했다, 경제 성과가 잘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지켜봐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연장선상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를 위한 후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대통령 후보 토론 때 최소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선 결과는 항상 경합주에서 결론이 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의 그 이슈를 해결하기보다는 경합주에 붙어 있는 거를 하면서 그쪽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경합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쪽은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하면 6개 정도가 되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러스트벨트하고 선벨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는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5대5 지역이죠.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과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연관한 철강이라든지 부품 산업이 융성했던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세계화 물결에 의해 가지고 다 생산시장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쇠락한 공업적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이 세 개 주가 선거 때마다 박빙으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5% 이내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합지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러스트벨트의 세 개 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선벨트는 남부주예요. 조지아가 있고 동남부에 조지아가 있고 서부 쪽에 서남부의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주가 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선거 이슈가 물가예요. 코스트 오브 리빙. 그래서 생활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잡을 거냐.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의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후보한테 그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러한 통상 정책을 두 후보가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배틀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더불어서 이민, 국경 문제, 남북 국경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남북 국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나 특히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법 이민을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펴는 그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의 어떤 인기가 부각되고 이제 허니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합주라고 해서 다른 주들과 다른 선거 이슈 어떤 쟁점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미국 해당 대선 연도에 갖고 있는 선거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그걸 알면 정말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회의를 갈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막판까지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7월은 트럼프의 시간, 대선이었고 8월은 해리스의 시간, 9월, 10월은 두 후보의 시간인데 이 9월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이제 혜성같이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이제 부상하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를 고려해 보시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기 없고 경쟁력 없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해리스 부통령이거든요. 4년 동안에 부통령으로 산 게 뭐 있지? 하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집요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고들 거고요. 그래서 9월에 TV 토론 때 얼마만큼 해리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라는 강력한 경쟁자에 맞서가지고 당당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미래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유권자들이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도 어떠냐면 모르는 후보한테는 표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선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해리스가 정말로 우리의 대통령이 될 만한 제목일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첫 번째 관문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리스가 얼마만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9월, 10월의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것이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해리스가 잘한다면 해리스에 대해서 박빙 우위로 여론조사가 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트럼프 대선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승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 커진 미국 대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다가올 미국 대선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에 풀어가야 할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민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대공황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한 말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대선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다가올 일들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